예, 안녕하십니까. 동서대학교 글로벌 경영학부 회계세무학 전공 이선북 교수입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전공 탐색 1 첫 번째 시간으로 기업의 경영 활동과 회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우리가 회계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야기를 할 텐데요. 기업의 경영 활동과 관련해서 회계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서대학교 회계세무학 전공의 연혁입니다. 1995년에 상경 매스컴학부로 당시는 출발을 했습니다. 그 안에서 회계정보학 전공으로 출범을 했고요. 그 이후에 회계학 전공이란 이름을 쓰고 또 한때는 글로벌 경영학부 안에서 통합적으로 운영이 되다가 2020년에 글로벌 경영학부 회계세무학 전공으로 새롭게 보다 자세한 커리큘럼으로 발전적인 모습으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건물은 참조로 동서대학교 본부 건물입니다. 저희 경영관은 이 본부 건물에서 왼쪽으로 좀 윗부분에 위치해 있습니다. 참조로 동서대학교 사진입니다. 이렇게 동서대학교 들어오는 진입로가 있고 보이는 것은 채플입니다. 동서 유니버시티 DSU 이런 마크를 쓰고 있습니다. 동서대학교 가끔 사람들이 동서대학교 앞에 보면은 큰 동서 고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끔 회사 중에 동서식품이라는 회사도 있죠. 그것이 동서대학교하고 관련이 있는가? 사실은 관련이 없습니다. 저희 동서대학교는 1992년에 만들어진 대학으로요. 참조로 경남정보대학과 부산디지털대학 3개 학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입사한 지가 벌써 20년이 벌 좀 넘어가네요. 참조로 한국에서 이제 대학을 마치고 일본에서 석박사 과정 한 7, 8년 정도 일본에 살다가 첫 직장으로 부임한 것이 이제 동서대학교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 회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회계학이란 어떤 학문인가? 우리 회계 세무학 전공이니까 회계란 어떤 것인가? 먼저 이야기하고 또 세무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하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의 경영 활동과 관련해서 회계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어떠한 구조로 되어 있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회계의 정의입니다. 회계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회계하면은 아무래도 돈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돈, 누구나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부자가 되고 하는 그런 싶어하는 마음이 있을 텐데요. 자, 회계는 돈의 흐름을 계산하는 거, 그게 맞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대학에서 회계학을 공부할 때는 먼저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 생각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그런 기업 안에서 회계를 우리가 좀 더 학술적으로 정의할 때 어떻게 정의하면 좋을까 했을 때 이런 식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기업을 둘러싼 정보 이용자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 기업의 회계 실체에 관한 재무적 정보를 식별하고 측정하고 전달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회계가 단지 돈을 계산하는 것뿐이 아니고 기업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있을 텐데요. 그 이해관계자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 어떤 게 유용한 정보냐, 그거를 우리가 식별하고 측정하고 전달하고, 그래서 그러한 재무적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 이것이 회계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러한 회계 정보는 우리가 재무제표라는 Financial Statement, 재무제표라는 회계 보고서를 통해 이루어지는데요. 특히 회계가 이제 기존에는 단순히 돈을 계산하는, 특히 우리가 부기라는 어떤 그런 기술적 측면을 주로 많이 생각했다면, 최근에 회계는 그것뿐이 아니고 회계도 하나의 정보다. 그리고 분석적이고 과학적인 성격의 의미도 함께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회계의 정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회계란 기업을 둘러싼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했는데, 자, 구체적으로 어떠한 그러면 회계정보 이용자들이 있는가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7개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경영자지요. 그 회사의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경영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주 투자자, 그 회사에 주식을 투자하고 있는 그런 주주 투자가 볼 수 있겠죠. 세 번째는 채권자 금융기관, 그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있는 그런 회사가 이해관계자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그 회사의 직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거래처, 여섯 번째 규제당국, 그래서 금융감독은 특히 그 회사가 주식을 만약에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투자가 보호들을 위해서 금융감독원이 여러 가지 규제를 하게 될 텐데 그와 관련된 이제 국가기관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또 국세청, 기업이 세금이 발생하게 되면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이런 거를 담당하는 기관이 국세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회계정보 이용자로서는 회계감사인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회계정보, 특히 재무제표라는 것을 만들게 되면은 이 재무제표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이냐, 적정하게 잘 작성된 것이냐, 이런 것들을 감상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공인회계사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기타 투자 정보를 여러 투자가들이 투자를 잘 할 수 있는 돕는 역할을 하는 재무 애널리스트들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세무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는 세무사 등등 여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사결정을 가지고 회계정보를 이용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경영자입니다. 자, 경영자는 그 회사의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라 했죠. 이 사람들은 기업의 경영의 계획과 전략을 수립하고 또 평가하는데 회계정보를 이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당연히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책임이 경영자에게는 동시에 존재합니다. 자, 주주 투자가입니다. 주주 투자가는 그 회사의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이라 했죠. 자, 그래서 이들은 당연히 주식을 투자했기 때문에 그 주식의 가격이 올라갈 것이냐, 떨어질 것이냐, 그에 대한 예측이 아주 궁금합니다. 그리고 주식을 투자했으면 배당금을 받게 될 텐데 얼마의 배당금을 받을 것이냐, 이런 부분과 관련된 회계 정보를 필요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금융기관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회사에 자금을 공급한 대여한 사람입니다. 즉 돈을 빌려준 사람입니다. 당연히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그 회사가 얼마만큼 부채의 상환 능력이 있는가, 그리고 이자를 이제 받아야 되는데 정말 이자를 제대로 줄 수가 있는지, 그런 회수 가능성을 회계 정보를 통해서 또 판단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자율 결정의 경우서도 아무래도 리스크가 위험이 높은 기업의 경우는 돈을 빌리려고 하면 이자율이 높게 결정이 될 겁니다. 근데 반대로 리스크가 낮은 기업, 안정적인 기업들은 이자율을 낮게 해도 돈을 빌려주는 그런 금융기관이 많겠지요. 그래서 이러한 이자율 결정과 관련해서도 회계정보가 사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종업원입니다. 자, 그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입니다. 당연히 본인의 급여, 특히 성과급, 당연히 회계정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겠다 보겠고요. 그리고 그 회사에서 정말 뼈를 묻는 마음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근무를 할 것이냐, 또 회사 내에 어떠한 기여를 할 것이냐, 이런 것과 관련해서 또 회계 정보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자, 거래처입니다. 제품의 구입, 공급, 자, 지속적으로 거래 관계를 유지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부분들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규제당국, 금융감독원, 국세청. 자, 금융감독원의 경우는 자본시장을 감독하고 특히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규제가 필요한데, 자, 그러기 위해서는 회계정보가 제대로 기업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이런 회계정보 이용자들에게 전달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과세소득입니다. 국세청, 기업에서 이윤이 발생하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 대상이 되는 것들이 우리가 과세소득이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독하는 기관이 국세청입니다. 일곱 번째 회계감사인 공인회계사입니다. 공인회계사는 그 회사가 작성한 회계정보, 즉 재무제표를 감상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재무 애널리스트는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들 할 수가 있겠죠. 세무사는 세무 지원 업무를 하는 그런 또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고 이들이 이제 회계 정보를 이용하게 될 텐데, 그래서 회계가 적어도 자본시장이 발전하고 또 한 국가의 경제가 이루어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들, 아주 다양한 내용들 회계정보를 제공하고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다.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회계의 분류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계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재무회계, 두 번째 관리회계, 세 번째 세무회계. 이런 분류 방식은 우리가 앞에서 회계정보 이용자들을 다양하게 살펴봤는데요. 그 회계정보 이용자가 기업 외부에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기업 내부에 있는 사람이냐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업 외부에 있는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거,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자, 채권자, 거래처 등의 회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은 주로 어디에서 담당한다? 재무회계에서 담당한다. 그리고 뭐를 통해서 이때는 주로 재무제표라는 회계보고서를 통해서 주로 정보가 제공된다. 생각해 주십시오. 자, 그런데 그에 비해서 기업 내부에 있는 정보 이용자에게, 예를 들어서 경영자에게 그 회사의 제품의 원가 정보나 가격 결정과 같은 유용한 정보 이런 것들이 또 제공될 수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어디에서 관리회계에서 담당을 합니다. 관리회계. 그리고 이때는 꼭 재무제표라는 어떤 정해진 회계보고서라기보다도 회사가 정한 그 회계보고서를 통해서 제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세무회계입니다. 세무회계는 과세 당국의 세무신고를 적정히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리고 기타로서 우리가 회계의 분류는 이렇게 세 가지 크게 재무회계, 관리회계, 세무회계로 나누지만 또 대학에 우리가 들어가서 뭐 회계학 전공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회계학을 공부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커리큘럼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산회계, 회계정보 시스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는 여러 가지 회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IT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그런 소프트 프로그램을 이용한 회계 처리 방법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서 공부를 합니다. 자, 그리고 회계 정보에 대해서 재무제표를 공인회계사가 감사한다 했죠. 어떤 방법으로 감사를 하면 좋겠는가 이런 부분들은 회계 감사에서 담당을 합니다. 자, 그리고 재무제표 분석입니다. 작성된 재무제표를 어떻게 분석하고 활용해서 기업의 의사결정에 포함시키면 좋겠는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비영리 조직 회계. 우리가 주로 대학에서 회계학을 공부하는 것은 무엇을 대상으로? 주로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 기업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윤 추구라는 거죠. 즉 영리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직 중에는 우리가 그런 기업과 같은 영리 조직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비영리 조직, 우리가 교회, 학교, 병원 이런 기관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여기에 대해서 공부할 때 우리가 비영리 조직 이렇게 비영리 조직 회계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회계란 그 기업을 둘러싼 다양한 회계 정보 이용자들에게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했는데, 자, 구체적으로 재무제표 중에서 어떠한 내용으로 우리가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지 그 재무제표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무제표의 종류는 크게 5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재무상태표, 두 번째가 포괄손익계산서, 세 번째가 현금흐름표, 네 번째가 자본변동표, 마지막 주석 5가지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자, 재무상태표는 뭐냐?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일정 시점의 기업의 재무상태를 나타냄 해서 구체적으로는 자산, 부채, 자본을 표시하는 것이 재무상태다 합니다. 그래서 이 재무상태 그림으로 나와 있을 텐데요. 자, 왼쪽을 우리가 표시된 것을 자산이라 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을 부채라고 합니다. 밑에 또 자본이 있네요. 그래서 자산이라는 것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하면서 소유하고 있는 그리고 투자된 모든 내용들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현금도 있고요. 뭐 상품, 제품 이런 재고자산도 거기에 포함될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은행에 예금하고 있으면 당좌예금 이런 부분도 거기에 포함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토지, 건물, 뭐 기계장치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 자산에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즉 기업이 경영활동을 위한 그 투자가 어떠한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이 자산 항목이다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오른쪽에 부채와 자본은 이러한 경영활동이 이루어지기까지 자금 조달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래서 이제 은행에서 만약에 돈을 빌려왔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차입금으로 해서 부채 형식으로 표시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회사가 주식회사입니다. 그러면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했다. 그럼 이런 부분들은
이제 자본으로 이렇게 표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재무 상태는 그 기업의 이제 투자 내용을 표시하는 자산, 그리고 자금 조달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부채, 자본 등이 표시가 됩니다. 자, 그리고 포괄 손익계산서가 두 번째인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일정 기간의 기업의 경영 성과를 나타냄, 자,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표시하고 당기순이익을 표시한다. 여기 손익계산서 양식 간단하게 내용이 있죠. 자, 손익계산서 재료에 먼저 매출액이 있습니다. 기업이 제품을 판매하면 판매한 금액이 매출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출액에서 판매된 상품의 원가, 이 비용을 마이너스 시키면 이것이 매출원가가 되는데요. 매출액은 수익, 매출원가는 비용입니다. 수익에서 비용을 마이너스 시키면 우리가 순이익이 될 텐데 먼저는 매출총이익이 된다 이거예요. 매출총이익. 자, 그리고 매출총이익에서 판매 활동과 관련해서 발생한 비용을 판매비, 그리고 일반 경영활동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비용을 일반관리비 이렇게 부를 텐데, 그래서 거기에서 매출총이익에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마이너스 시키면 영업이익, 결국 기업에서 영업활동을 통해서 얼마 이익이 발생했는가 이거를 나타낸다 합니다. 자, 그리고 영업이익에서 영업 외적으로 발생하는 거, 그거 영업의 수익, 그리고 영업 외적으로 발생한 비용, 이것들을 마이너스 시키면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법인세를 납부하기 직전의 순이익이 얼마인가 이것이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에서 법인세, 기업에서 이윤이 발생하면 당연히 뭘 내야 된다고요? 세금을 내야 되죠. 그래서 기업이 내는 세금을 우리가 보통 법인세, 개인이 내는 세금은 이제 소득세 부릅니다. 그런데 기업은 되게 법인 형태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법인이 내는 세금은 법인세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에서 법인세를 마이너스 시키면 최종적으로 당기순이익에서 그 회사의 당기순이익이 얼마냐. 만약에 적자가 발생했다 그러면 당기순이익이 아니고 당기순손실 이렇게 해서 표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삼성전자 최근에 한번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을 제가 우리 네이버, 요즘 네이버가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을 가르쳐 주는데 네이버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연도가 나와 있네요. 2016년 12월 결산일, 2017년, 2018년, 2019년, 작년 12월입니다. 가장 최근의 내용. 요 자료를 보니까 왼쪽에는 매출액이 되어 있네요. 매출액이 보니까 쭉 자료가 이게 자료가 억 단위입니다. 억을 보니까 결국 2000 얼마 매출액이 231조. 삼성전자의 2019년도 1년간의 매출액이 231조라는 겁니다. 역시 한국의 제일 첫 번째 드는 정말 대그룹인데 엄청나다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매출액에서 영업이익을 보면 영업이익이 얼마? 27조 이렇게 되네요. 자, 그리고 내려와서 당기순이익이 보니까 얼마? 21조. 엄청난 숫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4년간 한번 흐름을 한번 봐보십시오. 자, 매출액을 보니까 2006년도에는 얼마? 200조. 그 다음에 2017년에 239조. 2018년에 243조. 231조. 올해년도 잠깐 줄어든 것을 볼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계속 매출액이 증가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삼성전자가 역시 대단히 잘 하고 있는 정말 한국의 엄청난 기업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 수치에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당기순이익도 한번 보십시오. 얼마요? 2006년도에는 21조 당기순이익이었습니다. 그것이 42조, 엄청나네요. 44조. 그 다음에 2019년도는 조금 여러 가지 경제 환경도 있고요.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좀 당기순이익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도 21조입니다. 엄청난 순이익을 올리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삼성전자의 자산, 부채, 자본도 같이 한번 봐봅시다. 자, 삼성전자가 가장 2019년도 12월 가장 최근에는 자산이 351조입니다. 부채가 91조. 부채보다 자산이 훨씬 많네요. 자, 그리고 우리가 자산에서 부채를 마이너스 시키면 그 금액이 자본이 될 수가 있을 텐데 자본이 262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도별 흐름을 한번 봐보십시오. 자산 총계가 2016년도에는 얼마 있습니까? 262조, 그 다음에 301조, 그 다음에 339조, 354조. 가뜩이나 삼성전자가 엄청난 규모가 큰 대기업에도 불구하고 매년도 이렇게 4년 동안에 얼마입니까? 약 100조 원의 정도의 자산이 증가한 걸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거에 비해서 이 부채는 69조, 87조, 91조, 91조. 부채도 증가하긴 증가하지만 자산에 비하면 크게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가 있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자산에서 부채를 마이너스 시키면 자본 총계가 된다 했는데, 자, 저 자본 총계는 얼마입니까? 192조, 214조, 247조, 262조. 아, 역시 삼성은 삼성전자 제가 뭐 홍보하는 건 아니지만, 야, 한국에 역시 대단한 한국을 대표할 만한 기업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수치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 재무제표 종류. 자, 나머지 또 세 가지가 더 있었죠. 간단히 봅시다. 자, 현금 흐름표. 네, 읽어봅시다. 시작. 일정 기간의 기업의 자금 상황, 현금의 유입과 유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래서 기업의 현금의 유입과 유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 우리가 현금 흐름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본 변동표는 일정 기간에 기업의 자본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 예를 들어서 2019년도면은 2019년도 1월 1일에 비교해서 12월 31일 날 자본이 어떻게 변동됐는가, 그 흐름을, 그 원인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뭐가 된다? 자본 변동표가 되겠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석입니다. 주석은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하기 어려운 정보를 재무제표에 해당 과목 또는 금액의 기호를 붙이고 본문 밖 별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것, 본문에 표시되는 것들은요, 계정 과목이라는 항목 이름과 그 다음에 금액, 수치, 금액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자산 내용들을 만약에 표시하고 싶다 그러면 어디에? 요 주석 부분에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재무제표 5가지 뭐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요? 기억하십니까? 자, 첫 번째 재무상태표, 두 번째 포괄손익계산서, 세 번째 현금흐름표, 네 번째 자본변동표, 다섯 번째 주석. 다 맞추셨습니까? 대단하십니다. 자, 그러면 자, 이런 재무제표가 작성이 되면은 자, 이것이 제대로 작성이 되었을까? 또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는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작성이 되어야 되는가? 이것들이 또 중요하다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먼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는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된다 합니다.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GAAP, General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에 따라서 작성을 해야 된다 합니다. 그냥 기업이 재무제표를 마음대로 작성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재무제표, 기업마다 재무제표 방식이 다 다를 수도 있겠고요. 또 가끔 어떤 기업의 경우는 좀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재무제표 막 수치들을 부풀렸다가 줄였다가 그러하는 기업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식회계다 하는데 가끔 그런 기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반드시 뭐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작성을 해주는데,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 GAAP는 뭐냐? 그러면 이렇게 상장 기업은 뭐 국제 회계 기준 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된다는데, 국제회계기준을 구체적으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KIFRS 이렇게 부르고 있네요. 거기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요. 그 다음에 비상장기업은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이렇게. 물론 이제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의 차이는, 상장기업은 이제 주식거래소에서 주식을 상장해서 거기서 투자가들에 의해서 주식거래가 오가며 또 그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이 상장기업이고요. 주식거래소에 주식이 상장되어 있지 않은 기업, 주식회사지만 주식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지 않는 기업의 경우는 비상장기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이제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따라서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이제 외부 회계 전문가가 감사를 실시하게 될 텐데, 이거를 이제 회계감사다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회계감사를 누가 담당하냐 하면 이제 공인회계사가, 우리가 주로 CPA 회계 전문가가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자, 감사 의견의 유형입니다. 공인회계사가 감사를 하면 그 결과를 표시할 텐데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우리 빨간 글씨 한번 읽어봅시다. 첫 번째요, 적정 의견. 두 번째, 한정 의견. 세 번째, 부적정 의견. 네 번째, 의결 거절입니다. 적정 의견의 경우에서는 감사 범위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았으며 감사 결과 재무제표가 회계 기준에 따라서 뭐하게 적정하게 작성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회계 기준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적정하게 아주 잘 작성한 경우, 그걸 공인회계사가 감사하고 이렇게 의견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정 의견. 재무제표가 왜곡 표시되었거나 감사 범위의 제한이 중요하지만 전반적이지 않은 경우, 뭔가 재무제표를 작성했는데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왜곡 표시가 있었어요. 그럼 공인회계사가 그거를 이렇게 한정 의견 내릴 수 있는 겁니다. 부적정 의견.
재무제표가 왜곡된 표시 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어요. 투자가들의 의사결정에 중대하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가 부적정 의견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의결 거절. 감사인의 독립성이 결여되어 있거나 재무제표에 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감사 범위에 제한이 있는 경우, 감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여러 가지 감사 자료, 증거 자료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제한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경우는 의결 거절을 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2019년도 우리나라 외부 감사 대상을 받은 기업들 그 추이를 한번 봐보십시오. 자, 주권상장법인의 경우는 2326, 그러니까 유가증권 상장회사하고 코스닥 상장회사의 이런 상장회사의 경우는 2326사네요. 그리고 비상장법인의 경우는 주식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지 않는 회사의 경우는 몇만 3만 개 정도 회사가 외부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회사들이 이러한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냐 하니까 직전 사업연도 만에 자산총액과 매출액이 얼마? 500억 이상인 회사. 그리고 자산이 120억, 부채가 70억, 매출액이 100억, 종업원이 100명 미만인 회사 중에서 이것이 3개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서는 마찬가지로 공인회계사에 의한 외부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한번 추이를 한번 봐보십시오. 2010년도에는 외부감사를 받아야 되는 기업이 18,000개 회사가 됐습니다. 근데 매년도 증가하고 있네요. 그래서 2019년도에는 32,400개 회사가 외부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제 기업이 이러한 재무제표를 작성했다. 그러면 그거를 여러 이해관계자, 회계정보 이용자들이 유용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했는데, 그러면 어디에 가서 이런 정보들을 이제 입수를 하면 좋겠냐 했더니 요러고, 금융감독원 전자공 시스템, 우리 DART라 했는데, 인터넷 사이트에 여기 들어가면은 특히 상장법인 또 외부감사 대상 기업들을 재무제표를 무료로 누구나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입수를 해서 우리 자료로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회계의 정의를 살펴봤고요. 회계가 뭡니까? 기업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하나의 과정이다. 그래서 회계란 매우 유용한 정보다 하였고요. 그 다음에 회계와 관련된 다양한 회계정보 이용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이제 특히 우리가 회계 가장 기초가 되는 경우는 이제 회계 원리에서 이제 학습을 시작을 하게 될 텐데요. 이런 경우 우리가 이제 재무제표를 어떻게 작성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주로 공부하게 됩니다. 재무제표에 뭐가 있었다고요? 5가지가 있다 했었죠.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5가지. 외웠습니까? 읽어봅시다. 첫 번째가 재무상태표, 두 번째가 포괄손익계산서, 세 번째가 현금흐름표, 네 번째가 자본변동표, 마지막 주석 5가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재무제표가 작성되었으면 누가 감사한다고요? 공인회계사, CPA가 감사하고, 감사 결과 어떻게 한다고? 감사 의견을 표시한다고요. 근데 감사 의견이 4가지로 되어 있다고. 적정 의견, 한정 의견, 부적정 의견, 의결, 거절 4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감사 보고 결과를 포함해서 재무제표가 이제 어떻게 입수할 거냐 해서 하면은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전자공 시스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우리가 재무제표를 입수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이제 저희가 회계 세무학 전공 우리가 전공 탐색 첫 시간으로서요. 우리가 회계란 뭐냐, 또 기업 활동과 관련해서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특히 이제 재무제표라는 걸 우리가 작성할 텐데 어떻게 작성할 것이고 또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 또 분석 방법 등에 대해서 회계 세무학 전공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예, 이상 오늘 즐거운 시간이 되셨습니까? 예, 다음 기회에 또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